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서울 서초구 사서함 200호, 무슨 주소인지 아시죠? 혹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외 주소입니다. 이탈리아의 보안 솔루션 업체인 해킹팀에서 유출된 이메일에 나오는 대한민국 고객 5163 부대의 영문 주소, 서초 PO박스 200 서울과 동일합니다. 해킹팀 내부 문서에는 5163 부대가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술의 진전 사항을 문의했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국정원은 최신 동향 파악과 방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외국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영장 없이 도청이나 감청을 한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한 절반은 시인한 겁니다. 5163 부대의 장비 구입을 대행한 국내 통신업체 나나테크와 해킹팀 사이에 오간 이메일에는 2012년 7월 폴리스 디파트먼트 또 나나테크의 새로운 고객으로 등장합니다. 국정원 말고 경찰청도 장비 구입을 최소한 시도는 했다는 정황입니다. 더 중요한 건 5163 부대가 감시 장비를 사들이고 운영한 시점입니다. 해킹 프로그램 RCS를 39만 유로, 우리 돈 약 6억 원을 주고 사들인 시점은 2012년 2월입니다. 당시는 원세훈 전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만드는 등 사이버 대응 활동을 부쩍 강화했고 2012년 치러진 두 번의 큰 선거, 즉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입니다. 위키리크스 문서에는 국정원의 감시장비 프로그램 구매 행위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장비 구입이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알고도 사들인 겁니다.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사태, 유승민 파동, 두 번째 터진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 증거 돌출. 누가 어떻게 추궁하고 풀어야 하겠습니까? 쇄신안 놓고 개파간 득실 운운할 때입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무려 13년 만에 13년 이란에 대한 핵 협상 역사적으로 타결됐군요. 예, 이란과 주요 6개국이 13년 만에 역사적인 이란 핵 협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란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독일 등 협상국들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군사시설을 포함해서 핵 활동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상안 초안에 서명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군사시설 사찰 결과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가 핵무기 개발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내년 초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스 통신도 유럽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서 모든 쟁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양측이 곧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불거진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 그리고 사용 의혹 등과 관련해서 국회 정보위원회 등의 진상조사 촉구했죠. 이미 정보위원회는 활동 일부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지만 대북 해외 정보전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덧붙였다면서 하지만 선거와 국내 정치 개입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의 문제의 시기라서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간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서 통신사마다 감청 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곳은 국정원이라면서 국정원은 과거에도 휴대전화는 감청이 안 된다고 국민을 속였지만 도청 장비를 직접 개발해 사용했던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뿐 아니라 후속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확인해 줄 수 없다. 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2기 체제 당직 인선 발표됐죠? 예. 내년 총선을 지휘할 당 사무총장에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수도권 3선인 황진아 의원을 임명하고 총선 실무를 보좌할 제1사무부총장에는 비박계인 충청권 재선의 홍문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원외 몫인 제2사무부총장은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서청원 최고위원회 측근인 박종희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재선인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유임됐고 신임 남녀 공동대변인에는 충청권의 이장우 의원과 비례대표인 신희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대표가 임명하는 주요 당직자 가운데 서열 2위와 3위인 전략기획본부장과 홍보기획본부장은 일단 공석으로 두고 인선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모레군요. 16일 목요일 날 오늘 선출된 신임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들과 만난다고요.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신임 원내 지도부를 선출한 의원총회 직후에 현기환 정무수석을 만났습니다. 현기환 신임 정무수석도 어제 공식 임명이 된 만큼 여야 지도부 인사차 국회를 찾은 것입니다. 김 대표와 현 정무수석은 비공개로 20여 분간 대화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간의 회동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남은 5개월 만입니다. 또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지난 4월 16일 대통령 중남미 순방에 앞서 독대를 가진 뒤 석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회동은 김무성 대표의 취임 1주년과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선출에 따른 것입니다.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도 이를 염두에 두고 취임 일성으로 당정청 정책협의회 재개를 청와대에 제의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새정년 내에서도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동시에 실시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사무총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오픈 프라이머리 동시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현역 의원에게 절대로 유리한 제도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갈등을 현역 기득권 유지를 통해 무마시키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사실상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천 민주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원 공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끝까지 고집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18대 국회 말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합의하고도 없던 일로 됐다면서 오히려 새누리당이 말로만 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미 합의했던 건데 유야무야 된 적이 있다. 이번에도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고. 네, 새정년의 정책 의견 그리고 정치 행동 그룹 이른바 몇 가지 소모임들이 있는데 그중에 더 좋은 미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더 좋은 미래가 어제 혁신위원회 활동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죠.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권 재민 혁신위원회 활동을 지지하고 당 안팎의 분열주의적 행위와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좋은 미래는 새정치연합은 현 정부와 여당만 탓할 게 아니라면서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한계와 과오도 직시하면서 견제와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야당의 현실을 고백하고 더 철저하고 진정성 있는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초재선 의원 22명으로 구성된 더 좋은 미래는 지난 9일 워크숍을 갖고 최근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2가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좋은 미래는 우선 혁신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최고위원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혁신위원회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당은 그 결정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이 모임의 소속이기도 하고 법률소비자연맹이란 단체에서 국회의원 노릇을 누가 제일 잘했나 이렇게 평가 채점을 해봤더니 1위로 뽑힌 박홍근 의원 연결해서 쇄신안 그리고 당내 상황 이런 것들 의견 나누겠습니다. 샵 인터뷰해서 올려주시는 거 아시죠?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부실 구조로 비난받은 전 목포 해경 1, 2, 3정 정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좀 줄었군요. 예. 광주고법 형사 6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경위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은 평소 해양경찰관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면서 해경지휘부나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도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김 전 경위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의 상황을 확인하고 승조원의 구조 활동을 지휘, 승객 퇴선 안내와 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는 하지도 않은 퇴선 방송을 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를 허위로 만드는가 하면 함정일지를 찢어서 허위로 새롭게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만 해도 그 책임감이 어떤 바위덩이보다도 무거울 텐데 퇴선 방송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하고 보고서를 가짜로 만들고 함정 근무일지를 찢어 없애버리고 유리하게 새로 작성하고 이런 일까지 다 했는데 물론 이 1, 2, 3정 정장보다 제 역할을 못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징역 3년으로 줄었다. 유가족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 아마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4.16 연대 위원 사전 구속영장 신청했죠. 박래군 그리고 김혜진 위원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4.16 연대 위원들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박래군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4.16 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네,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구속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요? 예.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는 21일 만료되는 구속 집행 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어제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수술 후유증으로 고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있다는 의료진 소견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오면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 특별 사면 논의 대상에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정치연합의 박홍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여러모로 바쁘시죠? 당내 사정도 그렇고 의원 개인 일정도 그러실 것 같고요. 네네. 쇄신안 나왔고 어제 당무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초재선 의원분들의 스탠스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제 지지 성명을 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일원으로도 참여하셨고요. 하도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네. 국회에서 나오는 성명서나 의견서, 권고안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소상히 또 뉴스들에서 크게 다루지 못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어제 그 지지 성명의 골자를 다시 한번 육성으로 참여하신 일원으로서의 육성으로 짧게 좀 브리핑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그 더 좋은 미래라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초재선 22명의 모임입니다. 네. 이 모임에 이제 제가 책임 운영 간사를 대표격을 맡고 있는데, 예. 저희가 지난 9일 저녁에 워크숍을 갖고 당내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 좀 입장을 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어제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현재의 혁신위원회가 최고위원회로부터 정권을 유임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혁신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또 당은 그 혁신위원회 결정사항을 토를 달지 말고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한 가지의 내용이었고요. 예. 또 한 가지 내용은 이 당 안팎에서 이 선거철을 앞두고 이제 편을 갈라서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열주의적인 행위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이 단호히 좀 맞서자. 이 두 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토달지 말고 통과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 말씀에서 뭔가 정치적 이해를 따지고 하는 부분 조금 더 부연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나서 내년도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 그동안의 아쉬운 점을 이제 제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호남 신당이니 뭐 탈당이니 분당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우리 안에서도 뭐 현재 혁신안이 실패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뭐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바깥에서의 흐름에 대해서야 저희의 부족함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정치적 자유인 거고요. 예. 그러나 당 안에서 더구나 좀 책임 있는 분들이 그런 마치 현재의 지도부나 또는 현재 당 혁신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마치 분당이나 탈당을 결행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당의 지금의 상황에서 누를 끼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저희가 보다 좀 분명한 입장을 취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썼고요. 네. 더구나 정말 수권의 문제라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잡는 문제라면 지금 그런 어떤 당의 여러 가지 그 분란이나 또 야권의 어떤 그런 분열을 가속할 단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대선까지는 몇 년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서 공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는 공천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되는 그런 분들이나 세력이 결국은 현재로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탈당이니 분당이니 호남 신당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네. 결국은 정치적 해서 만약에 그분들의 진정성을 저희가 믿는다라면은 그 바깥에서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그 주도하는 분들이 다 우리는 불출마한다. 오로지 우리는 수권을 위해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수권이 불가능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 대통령 선거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롭게 야권의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신다면 그 진정성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예. 하지만은 네. 그렇지 않고 결국은 뭐 호남에서든지 수도권에 있어든지 간에 총선에서의 유불리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체로 야권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갈라지지 말고 단결해서 제대로 싸우고 그래서 승리하라 이게 우리 지지자들의 대체적인 생각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호남 소위 정신이라는 것을 자의적이고 자가당착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좀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차분하고 조곤조곤한 말투지만 아주 결연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실례지만 우리 박홍근 의원께서도 이건 정말 결례되는 질문이고요. 네. 출신 지역구는 뭐 공개된 거니까. 예, 지역구가 혹시 호남이십니까? 예. 네? 서울 중랑구 을 지역입니다. 서울 중랑구 을 지역이시고 본래 출신은 이른바 호남. 예, 그렇습니다. 네. 전남 고흥에서 중학교까지 나왔고요. 네. 아직도 어머님이 시골에서 마늘 농사를 혼자 짓고 계십니다. 고흥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예. 녹동이 한때는 굉장히 벌성한 항구였는데. 아시는군요. 네. 네. 아니 제가 일부러 지금 네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의원님의 현재 지역구는 서울이지만 네. 그래도 정치적 출신이랄까 본인의 이렇게 쭉 낳고 자란 그 뿌리는 호남인데 네. 그래서 더 이런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당 얘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좀 여쭙고자 합니다. 네. 호남 정치 복원 이러면서 이미 지금 당 밖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천정배 의원 말고라도요. 당 내에서 이름만 되면 짜하니 꽤 유명한 재선이나 삼선 의원 그룹 중에 호남 정치 복원 이러면서 신당 얘기를 꺼내는 분들이 공공연히 꺼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네. 저도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동료 의원이니까 이렇게 직접 실명을 언급하시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요. 그분들이 하는 신당 얘기가 그냥 하는 말 또는 반은 협박 정도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은 아마 당 내에서 이야기한 분들은 현재로서는 이 지도부나 또 소위 그동안 친노 주류에 의해서는 총선 치르기가 어렵다 또는 대선 치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런 어떤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이 지도부의 리더십이 아닌 새로운 어떤 변화를 통해서 치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그런 언행을 통해서 압박하는 걸로 저는 느껴지고요.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이후에는 거기에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바깥에서 여러 지금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다 뭐 구체적으로 지금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당적을 갖고 이 호남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그런 단체장까지 하셨던 분이 네. 지금 현재의 호남 지역에 있는 기초단체장 등등을 만나면서 설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것은 선배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거라면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거고요. 다만 그런 흐름들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더 좋은 미래가 지난 9일날 그 광주에 가서 호남정신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토론을 갖게 된 것은 4.19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호남 민심이 이반했는데 그게 과연 왜 이반했는지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해석하는 그 사람마다 좀 갈렸습니다. 가령 저는 이제 이 호남의 민심에 대해서는 그 작년 보궐선거 이후부터 좀 더 우리가 다각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당연히 그걸 좀 게을리 해왔고요. 이번 이제 4.19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도 소위 비노 또는 비주류라는 분들은 친노 패권주의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소위 이런 뭐 친노 주류란 분들은 이런 호남 정치인들이 너무 기득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또 상반된 평가를 내려놓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은 그 두 가지 다 당연히 부분적으로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 당 전체가 그동안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뭔가 대한 정당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두 가지 지점들이 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런데 마치 한쪽의 문제인 양 몰아가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광주 가서 토론회를 했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만난 분들의 경우는 대체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당에 대해서 정말 회초리를 지난 4.29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엄중하게 지금 꾸짖고 있고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해서 당이 소위 쪼개져서 그렇게 분열돼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게 다수의 호남 민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북도 그랬다고 그러고 오늘도 어딘가 그런 제목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있기 때문에 호남민들에게 여쭤보면 당연히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뭔가 더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양쪽이 다 갈라져서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다 선거를 치르는 것을 동의하냐고 하면 대부분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호남 민심이 분명 우리에게 지금 차갑고 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당이 좀 더 혁신하지 않고 좀 더 단합하지 않으면은 그런 명분을 주어지기 때문에 밖에 그런 원심력이 작동하면서 어떤 그런 신당의 흐름들은 좀 더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호남 민심의 분명한 어떤 것이다. 방향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드릴 질문도 조금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곤혹스러우시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은 합니다.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문 기자가 의원실로 찾아가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차 마시면서 얘기할 때야 다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생방송에서 답변하시긴 좀 그러시겠지만 자,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결정적 이견을 보이는 그것도 결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타이밍 또는 중요한 사안 이슈마다 결정적인 이견을 보이는 몇몇 그룹 또는 그룹까지는 아니더라도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나 이슈이기 때문에 특히 일치되고도 결연한 당의 자세가 요청될 때 그런 이견은 당의 정체성 자체를 혼란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호남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꼭 호남신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새정년이라는 정체성을 같이 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몇몇 분들과는 조금 아프더라도 헤어지고 따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같이 부여안고
끌고 가야 맞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끌고 가고 부여앉더라도 이견이 잘 해소가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정당이라는 것이 소위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그 최고의 정치 결사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과 노선 가치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결사체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화시켜서 접근할 수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령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안에서도 이게 진보 개혁적인 정당이냐 아니면 중도 개혁적인 정당이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수는 있죠. 그리고 그런 논의가 계속 이어왔고요. 네. 근데 굳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적으로 사실은 그런 중도적인 분들부터 시작해서 중도 진보적인 분들까지 다 껴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분들이 좀 더 중도적인 진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런 정도까지 포용하지 못한다면 한국 정치의 여러 가지 현실 상황 속에서 설 자리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분들마저 그런 분들 직접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사실은 어떤 정책과 노선에서 차이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문제는 늘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소위 계파로 나뉘어서 친노와 비노가 서로 패거리로 싸우고 있지 않냐 이런 과정에서 서로 상호에게 갖는 그런 불신, 앙금 이런 선입견 이런 게 오히려 저는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런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건강하게 논쟁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거죠. 영국의 노동당이건 미국의 민주당이건 다들 그렇게 노선을 변경하면서 치열한 내부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당이건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과 노선에 대한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런 소위 그 계파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그런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불신이나 서운함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규정돼서 상호 편가르기를 하는 이런 게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이견은 저는 그거야말로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다 포용이 되어야 하는 그리고 정당이라면은 이견을 녹여내는 용광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좋다고 보는데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거나 정체성을 달리할 때는 참 밖에서 보는 국민들은 아유 왜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가령 새누리당에도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친이계와 친박계, 그다음에 이번엔 친박계와 비박계, 반박계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들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당은 어차피 정당의 아시는 것처럼 당 자체가 사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 더구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처럼 정책 노선의 차이가 아니라 정체성의 차이는 저는 크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당의 그런 정책 노선 가치, 어떤 세력을 주로 대변할 거냐가 정체성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일관된 그동안의 정체성이었고 지금은 자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이런 중산층과 서민의 현장의 목소리 자와 우가 아닌 아래로 밑으로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라면 여기서 저는 크게 이견을 달 분들이 안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정치적인 어떤 방침을 놓고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정치적 방침이라는 게 당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나 당의 가치 노선 중심을 흔드는 차원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결정하는 차원에서의 입장의 차이라면 그건 저는 충분히 그 또한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아닌 정말 안에서의 관계가 불편하고 서로 뭔가 이 정치적 그 시점에서 유불리로 인해서 어떤 분은 피해를 받다 어떤 분은 이익을 받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어떤 독점하는 구조 아니냐 우리는 피해를 받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 소외되고 배제됐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치유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혁신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려도 아주 차분하고 술술술 본인의 의견을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게 참 인상적이시네요. 만약에 혁신안 이제 어제 당무회의는 통과를 했는데 중앙위원회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의총이나 전당대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정된 주요 당내 의결기구인 회의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부결이 된다. 그래서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제 지지 성명을 냈었는데 초재선 의원 재선 의원 그룹 모임
어떤 입장, 어떤 행동을 취하실 예정입니까? 아직 거기까지 논의는 안 돼 있나요? 예, 그런 논의를 저희가 공적으로 한 바는 없고요. 네. 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혁신위가 당 최고위원회의 정권을 위임받은 겁니다. 정말 당의 절체절명 위기상황 속에서 태동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혁신안에 뭐 최고위원제가 폐지되니 마니 사무총장제가 있니 없니 이런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위기상황 속에서 혁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네.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어떤 관행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냐, 이걸 저는 보고 있다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당내 주요 구성원이라면 그런 인식은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 혁신안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성명서에 쓴 것처럼 당을 해산하라고 하는 혁신위의 결정을 제한다라면은 그게 뭐 대표 지도부 다 사임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현역 국회의원들 모두 다 내년 공천 관련해서 백지임으로 맡기라고 하든지 그 어떤 거든지 저는 수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게 그 수습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의 당내의 어떤 분위기 각오를 우리가 앞으로 다지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네. 그래서 더 좀 미래에서 저희가 공적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혁신안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리고 받아들이게끔 저희 또한 노력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혁신안 전권을 위임받은 쇄신위에서 내놓은 뼈와 살을 깎고 뭐 이런 어려운 말도 쓰던데 조국 교수 보니까 그 혁신안을 두고 끝까지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이나 몇몇 그룹과는 헤어지는 것도 각오하는 게 낫다. 불사한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렇게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헤어질 걸 각오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우리 당내의 지금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어떤 정책인 뭐 상황을 보더라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의원님 대6석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한 가지 원 스피리트 한 가지 정신으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사불란한 대우를 형성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지 130석, 128석 이것과 110석 그렇게 큰 차이 안 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좀 지나치다. 이런 견해시단 말씀이시죠? 저도 의석을 몇 석 더 얻기 위해서 그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런 다양한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가자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미리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따로 간다. 당신들은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당으로서의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다른 문제. 제가 곤혹스러운 질문을 연거퍼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하고 이종걸 원내대표 이제 많이 사이 좀 좋아졌습니까? 폭탄주 러브샷은 한번 하던데 그래도 좀 싸한 기운이 돌던데. 근데 이 두 자리를 주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으면 안 좋잖아요. 네. 글쎄 저도 마침 그 원혜영 의원 자택에서 거기 가셨더랬어요. 있었고 저희로서는 하여튼 그런 모습이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당직 문제를 가지고 또 지금은 최근에 이제 혁신안을 가지고 이견을 노출했다 이런 이제 보도를 저희도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주 뵙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저희는 사실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뭡니까? 서로 소통시키고 또 다른 입장과 의견을 조정해서 당내 구성원이 한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끌어주는 게 핵심적인 어떤 리더십의 요치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두 분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프레임에 자칫 갇혀서 그렇게 두 분의 어떤 충돌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저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이제 최고위원들도 연거푸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나 지지자들께 보여줘서는 안 될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 일반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당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위기의 당을 앞장서서 구호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래야 될 지도부가 내부의 갈등이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노출되고 이게 오히려 당의 어떤 그 단합에 방해가 되고 당의 어떤 변화에 오히려 저해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솔직히 주변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의 지도부는 좀 더 저는 자중자애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될 지점들이 많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관건은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당의 최고의 과제는 문재인 당대표와 이정구 원내대표의 문제라든가 최고위원회 리더십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친노 비노로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언론과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 저는 이것을 풀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바깥에서의 어떤 신당 창당의 그런 명분, 동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친노 비노 갈등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 부분에 저는 하여튼 혁신위원회나 우리 초sek선 같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문제의식이 가장 여기에 좀 많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은 친노입니까? 비노십니까? 두 가지로 나눠본다라면 저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8대1의 경쟁을 뚫고 지역에서 경선으로 후보가 됐습니다. 국회 5선 하셨던 분도 계셨고 노무현 대통령의 거의 최측근이었던 비서관도 계셨고 예. 근데 그런 분들과 제가 경쟁을 했고 참여정부 때는 시민운동을 제가 당연히 하고 있어서 그런 걸 보면 제가 친노는 아니죠. 그러나 혹시 청와대 근무한 적은 없고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예. 이제 저는 2007년도 말에 참여정부 말미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민운동이라는 게 세상을 바꿔보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려다가 이제 결국은 지도 정치에서 좀 법과 예산을 바꿔보자라고 뛰어든 건데 들어와서 제가 이제 한 6, 7년 만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그 과정으로 보면 제가 참여정부나 또 소위 당시에 그 친노 인사들하고 어떤 조직적인 인연이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친노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진보적인 어떤 색채 이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가치는 공유한다. 예. 그래서 그런 가치 측면에서나 이런 장면에서는 제가 유사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면은 저는 또 친노나 범친노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언론도 알겠습니다. 어떨 때는 저는 그냥 무게파로 분류하기도 하고 시민사회 김근택의 486 이렇게 분류도 하다가 어떨 때는 또 범친노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친노 비노라는 프레임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드린 질문이 아니었고. 네. 마지막 질문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초선이신데 그리고 의욕적으로 일하실 한참인데 필요하면 나 불출마하겠다. 이 말은 왜 하셨던 겁니까? 제가 당시 이 당직 인선을 놓고 당 지도부의 불협화음이 너무나 계속 이어지고 고조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밤늦게 잠을 좀 못 이루다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예. 정말 저는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다. 당내 구성원이라면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내 말과 내 행동이 누구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내가 내려놓을 것은 없는지 자기 헌신할 것은 없는지를 먼저 좀 살피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의 어떤 책임 있는 인사로서 당연히 당이 결정하면 당이 명령하면 나는 출마 못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것을 당연히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봤고 이것은 기본 상식이고 말로만 다들 선당우사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다 백지위임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30명 국회의원 전체가 내년에 내가 공천을 못 받더라도 난 당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아주 헌신하고 그다음에 그 결사하는 모습으로 가야지 우리 지지자들이 다시 좀 보지 않겠어요. 그 진정성 없이 다시 한 번 더 공천을 받겠다라고 다들 아우성이면은 그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얼마만큼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네. 오늘 질문지 사전에 오간 질문지와는 전혀 다르게 질문을 드려서 조금 당혹도스러우시겠지만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것 위주로 제가 판단해서 질문 드렸고 긴 시간 대단히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홍근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국회 기자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줍니까? 글쎄요, 국회 빵빵한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견딜만 해요. 네. 저기 오늘 새누리당 당사 무슨 현판식이 있었다고요? 그 새누리당 그걸 떼내고 청와대 여의도 분소? 이걸로 바꿔달았다고요? 뭐 그런 행사를 뭐 아무리 저렇게 행사까지 할 수는 없었을 거고. 예. 뭐 그래도 보는 눈이 있는데 눈을 의식하면 뭐 행사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고요. 이제 오늘 당직 인선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취임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예. 임기 2년이니까 이제 딱 절반이 지난 거죠. 예. 오늘 이제 새롭게 1년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일부 당직 개편을 했습니다. 당직 인선이 있었고, 오늘 마침 새 이제 원내 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이제 선출이 된 날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신임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새로 당직에 인선된 면면, 이런 것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현판식만 안 했다 뿐이지? 예. 제가 붙이는 행사만 안 했을 뿐이지, 예. 뭐, 내용은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딱 그대로라고 해도, 뭐, 절대 과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새 원내대표에 뽑힌 사람이 이제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죠. 청와대하고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내면서 들었던 이유가 바로 국회법 개정안 논의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끌어들인 뭐 이런 이제 죄를 물은 건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원내대책을 총괄 지휘한 원내대표, 그리고 런닝메이트로 입후보해서 이 정책 분야를 총괄한 사람이 바로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죠. 예. 그런데 이 청와대하고 친박계가 그렇게 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그런 제목을 씌워서 뒤집어 씌워서 이제 쫓아냈는데, 그 자리에 이 당 내에서 정말 아무런 잡음 없이 새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를 했는데, 예. 친박계와 비박계가 그렇게 싸우다가 합의 추대를 했는데, 합의 추대한 당사자가 바로 이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런닝메이트로 출마해서 친박계를 눌러 이기고 예. 이 당선이 됐었던 정책위 의장을 바로 새 원내대표에 합의 추대를 한 겁니다. 예. 이거는 결국은 그 청와대하고 친박계가 유승민 찍어내기, 도려내기를 했는데 예. 그 도려낸 자리에 이 새 원내대표 이 원유철 전 정책위 의장을 합의 추대를 한 거는 결국 그 청와대와 친박계 찍어내기, 도려내기의 대미를 당이 알아서 장식해준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런닝메이트였던 사람을 그 자리로 올린다는 것은
유승민을 쫓아내는데 아무런 원칙도 뭣도 없었고 오로지 대통령 심기를 거슬렀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억울한 사람은 아마 이주영 의원일 겁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조금 빨리 제발로 걸어 나갔으면 예. 신박해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주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앉히면서 상황을 좀 서둘러서 이 막을 생각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서 이제 뭐 상황이 좀 꼬인 거죠. 원유철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오늘부터 뭐 원내대표가 됐는데 뭐 되자마자 이런 얘기를 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참 면이 안 서는 원내대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원칙으로는 추대를 해도 사양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러닝메이트고 동일 티켓으로 됐으면 자기도 함께 물러나는 거고 맞는 거지. 그렇죠. 그게 사실 그건 초등학교 도의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아이고, 참말. 그러니까 그걸 합의 추대한다는 발상 자체도 참 어처구니가 없고 그 합의 추대한다고 그 합의 추대를 덥석 받아서 원내대표가 되면서 취임 일성으로 삼권 분립도 중요하지만 당청 관계 중요하고 당정청이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제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 뻔뻔함과 혹은 뭘 모르는 이런 게 참 당연시 되는 이런 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그것도 실상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도부에 속하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도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점잖하게 우리는 갑시다. 이거 또 하나 이제 오늘 당직 개편 부분도 참 가관인데요. 예. 오늘 이제 사무총장의 황진하 의원, 경기 파주 출신이고, 군 출신. 이 수도권 3선인데, 친박계로 분류가 되죠. 예. 근데 이제, 누차에 말씀드렸듯이 친박의 아주 핵심적인 인사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제1사무부총장의 이 홍문표, 충남권 이 재선 의원인 홍문표 의원이 선임이 됐고요. 제2사무부총장에는 서청원 최고위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종희 전 의원이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당직 인사가 이제 몇 군데는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전략 기획, 전략 홍보 이런 쪽은 지금 선임을 좀 늦췄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그러니까 말로는 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청와대 쪽과 좀 조율이 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인사의 백미는 대변인 인사입니다. 예. 이장우 의원이 신임 대변인에 이제 선임이 됐는데요.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맨 처음에 이제 19대 초반에 원내 대변인을 잠깐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데 있어서 홍위병 그렇죠. 돌격대 홍위병을 자임했던 사람 전혀 대변인 감은 아니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또 한 번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사라는 평이 지금 당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직전 원내대표를 쫓아낸 공로로 논공 행상을 한 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같은 당 안에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부딪히며 사는 그런 사이라면 사실은 잘했든 잘못했든 누군가를 쫓아내는데 내가 앞장서서 나갔으면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이렇게 직을 맡고 뭔가 하기보다는 좀 자숙하고 조금 이 자중자애하고 이런 게 사실 세상 살아가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김무성 대표가 이장우 의원을 대변인으로 이 전격적으로 발탁을 한 걸 보면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 김무성 대표가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더는 내가 유승민 얼마나 이 보호하려고 노력했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실제 인사 과정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인사가 결국은 당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을 충분히 받을 만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만 체급이 더 향상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길고 돌아서는 아무튼 뭐 김무성 대표는 이제 출장 소장으로 또 이제 명함 새로 박아서 곧 기자들한테 돌릴 것 같고. 자, 국정원 이거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원세훈 밑에 국정원은 오로지 하는 일이다 이런 거였답니까? 뭐 6억 원가량 주고 이탈리아 뭐 해킹팀인가 뭐 사왔는데 이거 국회에서 그냥 넘어갈 일 아니죠. 활동 시작했어요?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가 지금 현재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아까 4시 한 반쯤에 여야 정보위 간사들이 나와서 이제 잠깐 브리핑을 했는데 네. 브리핑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충분히 이 청취자분들이 예상 가능한 내용, 그러니까 북한 동향입니다. 다소 그 현 정부 들어서서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제 국회 정보위에 와서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들이 이제 여야 간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뭐 빠지지 않고 북한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죠. 예. 오늘도 이제 현영철 수청 관련한 내용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아마 뭐 내일 아침 혹은 오늘 저녁 때부터 이제 뉴스에 꽤나 크게 나올 텐데 뭐 그런 이제 북한 관련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이 해킹 논란 관련해서 오늘 그 국정원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보고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탈리아 그 해킹 그룹한테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20명 정도 이 감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여서 이 민간인 사찰 의혹은 말도 안 된다.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리고 국정원법에 따라서 충실히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잘게 벌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죠. 예, 하나마나 한 얘기인데. 카톡 감청과 관련해서는 이 북한 쪽 간첩이나 이런 쪽에서 카톡도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불가피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갤럭시 그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 관련된 이제 스마트폰 감청 부분은 그것도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 시리즈를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내놓을 때마다 그 해당 프로그램의 해킹 기술을 이제 요하는 그런 메일을 이제 그쪽하고 국정원이 주고받은 것까지는 지금 이미 보고가 나왔죠. 네.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기술 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해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얼만큼 이제 국민들이 납득을 할지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오늘 아직 최종적으로 이제 정보위 한 번 더 브리핑을 하긴 할 텐데요. 현재까지 나온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어쨌든 국정원의 설명, 해명 이런 것들로 충분히 뭐 그동안 이제 과다하게 보도됐던 내용들에 대한 의구심은 좀 해소가 됐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대신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렇게만 해서는 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니 이 국정원 현장 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예. 여야가 국정원에서 그럼 현장 조사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여야가 날짜를 잡아서 국정원 현장 조사를 하는 것까지 일단은 거기까지는 지금 얘기가 완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면 어쨌든 우리 국정원이 그동안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중정 안기부 시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정원 그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 국정원에 대한 신뢰, 국민적인 신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추락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당장 이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혹은 사실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논란은 훨씬 더 커져갈 텐데. 그리고 사실로 일정 부분 믿는 경향은 더 강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는 건 문제가 불거지면 한 번씩 와서 이
국정원이 와서 보고 한 번씩 하고 하는 걸로는 절대 해소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 현장 내곡동에 가서 현장 조사 해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로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하나씩 둘씩 확인이 앞으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이 국내 정치 개입, 위혹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 때문에 이게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 청와대나 이 권력 핵심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끊고 나가는 이런 좀 결단이 필요할 텐데 네네. 이게 여전히 갈 길이 멀지 않나 싶어서 좀 답답하기만 합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지 않습니다. 셀프 개혁 이런 말 나오니까 본질적 태생적 한계 이런 걸 극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과 정가 산책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시 36분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요. 오늘 더군다나 진짜 인터뷰를 이 프로그램의 들머리에 뉴스브리핑도 대폭 줄여가면서 바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신 말씀들 충분히 반영하고 또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시는지 소통하는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번에 내버려두면 국정원이 대한민국을 접수할 거다. 뻔뻔한 국정원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나요? 닉네임을 그렇게 하시니까 정말 더 사실로 느껴집니다. 못 고칩니다. 국정원은. 왠지 아십니까? 그 태생적 한계. 김종필 씨가 국정원 안기부 어떻게 중앙정보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중앙정보부는 어떤 일들을 해왔죠? 남산의 부장들이란 책 보면 소상히 나옵니다. 동아일보 김충식 기자가 썼던 책 말이죠. 처음에 했던 일이 유전자에 그대로 박혀있고 과거 우리 선배들은 이랬다더라. 그 정도는 돼야 말이야 일국의 정보기관원인데 지금 우리 이게 뭐야. 민주정부 10년하고 아니 저것들이 지금 국가정보원 앞에 와서 시위를 해? 주먹이 운다 울어. 카메라 기자 새끼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진보 정부 10년 동안 확 밑에서부터 완전히 뿌리채 바꿔놓지 못한 게 일단 잘못이고요. 10년 정도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인적 청산 이런 거 꼭 했어야 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죄 집단입니다. 정윤회 씨가 휴대전화 2개 갖고 있는 이유를 알겠다고 애청자 기영님이. 정윤회 씨하고 좀 개인적 친분이 있으신 모양이군요. 잘생겼다고들 하던데 진짜 잘생겼습니까? 정윤회 씨가? 네, 우리 이정열 PD는 아니라고. 이장우 같은 홍유병. 아니 이보세요 양정대 씨 너무 멋진 거 아니십니까? 이 무슨 얘기죠? 후다닥님하고 양정대하고 무슨 아무튼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문제가 아니고 새정년이 문제 같습니다. 에휴, 왜 문 대표는 좀 결기 있게 안 할까요? 또는 못 할까요? 좋은 게 좋은 건 다 아닐 텐데. 당원, 대의원 총회와 시민 여론조사로 국회의원 후보 130명을 뽑자라고 워렌 버핏 67조님이 경제뉴스 브리핑 준비할 시간에 또 이런 본인의 정치적 견해도 발표하고 참 바쁘시고 에너제틱한 분입니다. 당원, 대의원 총회와 시민들의 여론조사로 새정년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자? 왜 130명을 뽑아요? 하려면 다 뽑아야지. 240 몇 개 지역구인데. 좀 이따 봐요, 워렌 버핏님. 종편이 있는 한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죠. 유승희 의원도 좀 형편없이 실망했다. 이런 얘기.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이 나서 그렇다는데요. 아유, 그 얘기는 그만하십시다. 영혼지기님. 예, 오늘 7시부터 신림역 3번 출구에 내리면 관악구 바보주막이 바로 코앞이랍니다. 거기서 140m인가 그렇다는데 거기서 소생 이강윤이 관악구 주변 분들 거기 계시는 분들 모시고 북 콘서트를 합니다. 와서 봉화 막걸리 한잔 하시겠습니까? 날도 더운데. 다름과 닮은님은 긴 견해를 주셨는데요. 박홍근 의원과의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잘 써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는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동철 의원한테도 많이 좀 실망했다. 호남 민심 함부로들 팔지 말고 들먹거리지 말라라는 게 주조를 이루고 있군요. 국가정보원의 이태리 업체로부터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운영, 이 한 곳으로 저는 야당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유승민 파동 때 그저 반사이익 누려볼까 어쩔까 했는데 시원치 않았습니다. 이 정부의 출범 그리고 출발에 댓글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면 이것은 지금 임기 중반을 넘어서서 굉장히 큰 게 또 돌출된 겁니다. 터져준 겁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강윤의 오늘 마치고 뉴스K에서 집중 분석, 오늘은 대구가 내년 총선에서 왜 중요한가 이런 거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녹화를 하다가 막 내려와서 조금 스타트가 늦었는데요. 여러분과의 약속 시간 지키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답변 도중에 그만 이강윤의 오늘 4시 반을 넘겨버려서 PD, 저쪽 PD, 여기 라디오 PD 모두 이렇게 당황스러웠는데 우리 신입 이정일 PD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 때문에 또 혼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이강윤이가 9층과 함께 잘못된 거니까 우리 PD 잘못은 아닙니다. 기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뉴스도 쏟아지고 코너도 많은 날인데 이런 날 또 견해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세요. 자, 경제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들으시겠습니다. 맨 뒤로 밀렸군요. 자, 헤어룸 자산 컨설팅의 오진근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 사태. 이건 뭐 이제 1년 넘게 들으니까 아주 지겹기도 하고 뭔 너무 그리스에서 그렇게 뭐 구제안이 나왔다 어떻다 3차다 4차다 복잡한데 우선 이 얘기 먼저 해봅시다. 요즘 몇몇 신문 방송에 우리도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 경계하는 자성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오 대표의 견해에도 섞어서 한번 대답을 부탁하고 싶은데 우리가 뭘 어떻게 잘못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리스처럼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 예. 네. 다만 이제 가계부채,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아니라 가계부채가 핫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부동산 가격이 크게 빠져버린다면 10억 할 때 아이고 아파트 지금이라도 사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5, 6억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한 6, 7억으로 떨어진다. 그럼 그 집을 팔아봐야 6억 정도밖에 못 받는데 5, 6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럼 대출금 갚고 나면 집도 없어지고 빚은 겨우 껐지만 빚은 살 집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네. 깡통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몇십만 가구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거 어마어마한 문제 아닙니까? 예, 일본의 경우 그렇게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주의를 해야 될 게, 물론 인구가 2030년까지는 줄지 않는데, 네. 실제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연령층은, 2017년, 18년 정도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 관리를 잘 하라는 게 우리 오 대표의 주문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부동산 가격하고 밀접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을 개인이나 시민이나 정부 어느 한쪽에서 주도한다고 잘 반영이 안 되잖아요. 참여정부 말기에 그렇게 강남 집값 잡으려고 해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해답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뭐 특별한 견해는 안 주실 거예요? 자, 네. 자, 그리스 사태 한번 짚어봅시다. 뭐, 총정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3차 구제안을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리스 국민투표 승리에도 불구하고 치프라스 총리는 더 가혹한 3차 긴축 구제 금융안을 일단 수락했어요. 이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사실상 재정 주권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빚 탕감 확실히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네, 아직 받지는 못했고요. 일요일 국민투표에서 그리스가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17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채무 탕감은 받지 못하고 더 가혹한, 구조조정안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상당히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영국의 한 일간지 가디언은 그리스에 대한 정신적 물고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물고문? 굉장히 가혹하다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진보 언론의 표상이자 그런 곳인데 또 물고문이라는 용어를 썼군요. 자, 그리스 3차 긴축 구제 금융안이 구체적으로 그리스 국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요구합니까? 그래서 물고문 소리까지 나옵니까? 네, 그리스는 제조업이 빈약하고 서비스업이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식당이나 어떤 그런 가게에서 부가가치세가 13%였는데 그것이 23%로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게 되고요. 호텔에 대한 부가세도 6.5%에서 13%로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혜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렸었지만 한때 소득 대체율이 90%였지만 지금은 50%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연금 수령 나이도 50세였는데 지금은 65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2년까지 67세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급빈자 연금은 2019년에 치프라스 정부에서 없애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 이번 합의안에서 2017년까지 당장 2년 안에 없애기 때문에 상당히 또 가혹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스와 우리나라 IMF 구제금융의 유사점은 뭡니까? 네, 둘 다 혹독하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슷한데요. 다른 점도 먼저 좀 그리스하고 우리나라가 보면 재밌는 점이 똑같이 북이 38도선에 있는데 유럽과 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고 반도 국가입니다. 그런데 예, 공통적으로 식민 지배와 내정, 군사 독재 등을 겪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뤄가고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를 먼저 보시면 1997년 11월 21일에 IMF 부재금융을 195억 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25%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는 정반대로 미국의 금리 5.25%를 25%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0%로 내렸고 3조 5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찍어내면서 미국이 지금 경제 회생의 8년간의 경제 화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우리를 상대로 무슨 생체 실험을 할 정도로 가혹했다 이런 얘기도 뒤늦게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뒤늦게 IMF에서도 그것을 반성하고 그리스에 대해서는 한국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덜 가혹하지 않은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오다 보니까 굉장히 가혹하게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스 경제도 굉장히 많이 망가졌는데요. 2009년도에 그리스 GDP가 2,640억 불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1,940억 불로 무려 GDP가 25%나 쪼그라들면서 국부가 4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27%, 청년 실업률은 55%, 그리고 빈곤선 아래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44%나 되면서 거의 그리스가 한계에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렉시트를 해서 일시적으로 어렵더라도 달러화를 쓰든지 아니면 드라크마화를 쓰든지 해서 뭔가 관광산업을 부흥시켜서 극복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가혹한 3차 구조조정 안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 좀 해보죠. 얼마 전에 이 시간에서 한 달 반, 2달쯤 됐나요? 우리 오진근 대표가 그때는 전화 연결이 아니고 직접 출연했을 텐데 중국 증시 대단히 좋다. 몇 년간의 힘든 터널 빠져나와서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중국 증시 투자하는 게 좀 짭짤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물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긴 하지만 막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고 잠시의 조정이나 기술적 조정 이런 건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난 중국 증시 한 달간 너무 크게 빠졌어요. 무려 35%나 폭락했는데 그리고 상장사 절반이 거래 정지가 되고 왜 이렇게 급전직하하는 겁니까? 그때는 중국 증시 하면 돈 크게 번다고 우리 오 대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틀렸나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상해 지수가 155%는 1년간 폭등했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 거래 규모가 5배나 급증했습니다. 4천억 위안에서 2조 2천억 위안으로 5배나 늘어났는데 빚내서 주식 사는 거? 예, 신용 레버리지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지난 한 달간 25년 역사상 가장 가파른 하락을 보이는데 하락폭은 35%인데 1년 전 기준으로 하면 155%가 상승하고 90%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왕창 오르고 왕창 빠졌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3,374포인트가 저점이었는데 이 지수는 연초에 3,250포인트니까 연초 이후 상승 부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 대표는 좀 팔고 미리 나왔습니까? 아니면 또 소나기를 다 맞았습니까? 일부는 소나기는 맞고 일부는 좀 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사라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일단 너무 과열된 것은 이렇게 조정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PR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 어려운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건강한 조정이다. 몸에 좋은 보약 같은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중국 증시는 한동안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돈 넣어놓은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이렇게 신용 물량의 급격한 정리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조정이 있었는데 단기적 변동성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GDP 103%까지 올랐다가 67%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9% 정도이기 때문에 GDP의 100%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중국 증시가 완전히 꼬꾸라진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알겠습니다. 10월에 뭐 성강통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증시 유입도 기대됩니다. 네. 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권을 두고 아주 국내외에서 말이 많은 가운데 11.2%인가를 갖고 있고 최근에도 그 지분을 2%포인트 늘렸던데 국민연금이 삼성 편 들어주는 것 같고 지금 말들이 많아요. 이거 국민 돈으로 굴리는 건데 삼성만 일방적으로 좋아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 우선 이런 견해들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국민연금 내부의 투자의결위원회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권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자 외부 자문기관의 의결권 행사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7시 반에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김성민 의결권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가 한 결정에 대해서 판단 요청 의결권 위원회에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찬성 의견을 받아들인 걸로 했는데 이전에는 이제 SKCNC하고 SK 합병에 대해서는 의결권 위원회에서 반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냥 찬성 의견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외부의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규정상은 그러한데 국민연금이라는 돈의 성격상 그리고 이번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권을 둘러싼 그 합병 비율의 문제에 대해서 사뭇 논리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의견이 막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물론 또 법원에서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그럴 때는 좀 신중한 판단을 국민연금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무슨 우호지분 백기사 노릇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이 점을 저는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전혀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국내외 의결권 전문기관들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 비롯해서 모든 실장, 팀장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 대표 역시 강경한 의견을 내고 계시는군요. 좀 나중에 이런 건 국회에서 따질 수 있겠죠? 예, 박영선 의원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세금 없는 부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용인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짧게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 그리고 중국 증시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해오름 자산의 오진근 대표였고요.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굉장히 무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내일 저는 다시 뵙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따 뉴스K 봐주시고 또 되시는 분들은 관악구 바보주막에서도 뵈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